네, 건설안전기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목은요, 건축시공학과 저와 함께 또 건축재료학 두 과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건축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플러스 알파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안전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시공에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건축 시공 일반과 그리고 토공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공부해서 합격하겠다라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핵심적인 내용을 보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은 또 다른 학습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건축 시공 일반에서요. 첫 번째 도급 공사 방식이 있습니다. 공사를 주겠노라라는 게 도급이에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있는 게 일식 도급입니다. 일식 도급은 한 사람에게 공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회사에 너 이거 다 해라라는 그런 뜻이 일식 도급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맡기니까 이 한 사람에게 믿고 주는 거예요. 믿고 주는데 만약에 그런 책임을 잘 실행을 안 하고 책임을 졌는데 의무를 다 안 했다라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주다 보니까 책임 한계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 너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사 관리는 용이하지만은 잘못하다가는 이 사람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공사가 딜레이 돼서 공사가 기간이 늘어난다라든가 또 재료비가 늘어난다라든가 인건비가 증가한다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자, 분할 도급이라는 것도 있어요. 분할 도급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사에서는 분할 도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공구를 나눈다라든가 또 여러 사람에게 전문적인 공사별로 해서 준다라든가 이런 개념이 분할 도급이에요. 그래서 분할해서 공사를 추겠노라라는 겁니다. 전문 공사에 의한 우량 시공은 기대할 수가 있겠죠. 왜요? 나눠주니까. 잘하는 팀에서. 토목 주고요. 건축 같은 경우도 기초공사까지 누구에게 주고 그 다음에 골조공사 누구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지붕공사 누구에게 주고 마감공사 누구에게 주고 잘하는 공사별로 해가지고 그러한 회사에 주다 보니까 공사별로 해서 우량시공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잘 체크. 자, 그리고 설계 의도가 충분히 반영된다고 했어요. 설계 의도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현장에서 설계에 대한 협의를 계속합니다. 공사가 오랜 기간 진행이 되다 보면은 협의 내용이 많아져요. 설계에 대한 변경도 많아지고 발주처라든가 또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 공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협의가 충분히 되겠지요. 그래서 설계 의도를 잘 반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찰 경쟁에 의한 공사비 감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싸게 부르든 적게 부르든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경쟁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싸게, 좀 더 싸게, 좀 더 싸게. 전문 공사별로 해서 좀 더 싸게 해주세요. 좀 더 싸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쳐보니까 공사비는 그래도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만 관리감독 업무라든가 비용 같은 거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전문 공사에게 우량시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CM, Construction Management를 꼭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할 도급 같은 경우는요. 공종별로 해서 주기도 하고요. 또는 공정, 과정이에요. 과정별로 주기도 하고 공고별로 1공고, 2공고, 3공고 그런 방식으로 주기도 합니다. 자, 쉽게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입찰 순서 및 방식이에요. 입찰을 내게 됩니다.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해서 지명을 한다라고 할 때는 지명 경쟁이에요. 그런데 지명하지 않고 그냥 공개하겠다. 공개해가지고 가격이 됐든 또 적격성 심사를 하든 간에 내가 누구를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심사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경쟁시키는 거죠. 그런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하면은 이렇게 입찰에서부터 계약의 순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순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입찰 공고를 냅니다. 어느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한다. 설계는 어디에서 했는데 공사비는 대략 이 정도니까 공사 입찰 들어올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공고를 내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우리 회사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참가 등록을 하겠죠. 회사에서는요. 자, 참가 등록만 하면 되나요? 설계 도서를 봐야 되겠죠. 이거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금액도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 도서를 보고 그 다음에 현장 설명회를 쫓아갑니다. 현장도 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현장에 갔더니
우리 회사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그 질의응답을 합니다. 당연히 현장에 가서 질의응답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도서도 보고 계략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왔으면은 자, 그럼 참가하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견적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견적을 내는 겁니다. 도서를 보고 이 금액에 공사를 할 수 있으면은 내가 견적에 넣는 거예요. 합당한 금액으로. 그래서 견적 기간 동안에 견적을 내고 그 다음에 입찰에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등록을 한 후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입찰하죠. 개찰합니다. 열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낙찰이에요. 낙찰했으면 끝나나요? 아니요. 당신하고 계약을 하겠습니다라는 계약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요. 입찰 공고는 맨 앞에 들여다 놓습니다. 들여다 놓고요. 여기서 볼 때 여기 설계도서 열람이라든가 현장 설명, 뭐 질의응답이야 여기서 가서 하는 거니까 뭐 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 견적 기간하고 등록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잘 통합적으로 보아 두세요. 기르면 딱 좋겠네요. 입찰 방식의 종류가 있습니다. 특명 입찰이라든가 수의 계약이 있습니다. 당신한테 주겠다 해서 수의 계약이에요. 1순위로 주는 거예요. 뭐 딴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라는 거예요. 건축주가 시공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할 때 단일 회사에게 주는 겁니다. 공개 경쟁은 뭘까요? 공개시키는 거예요. 여기처럼 입찰 공고를 내가지고 경쟁시키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수의 계약은 돈을 비싸게 지불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공개 경쟁 입찰은요,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를 공모해서 입찰 자격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모두 기회를 준다라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명 경쟁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가 아니에요. 어떤 제한을 주는 겁니다. 제한 조건. 이번에 이 공사에 입찰할 사람들은 수주 금액, 예를 들어서 전년도 수주 금액이 100억 이상이다라든가 이런 공사의 실적이 5건 이상이라든가 또 자격자, 기술자를 10명 이상 갖춰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적격한 업자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당신 이거 돼? 당신 이거 돼? 당신 이거 돼? 그럼 들어와. 하고 입찰에 참여시키는 그런 방식이 지명 경쟁 입찰입니다. PQ 입찰이라는 것도 있어요. PQ 같은 경우는 공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는 그런 적격성 심사 방식이 됩니다. 이것이 PQ 입찰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세한 장점과 단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책의 내용을 보면서 차분하게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뭐 문제는 나와요. 뻔하게. 이 앞페이지나 즉 도급에 대한 부분이든가 또 입찰 방식에 대한 종류는 꼭 한 문제는 나오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입찰을 해가지고 개찰을 했더니 이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낙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럴 때 공사를 계약을 하는데 공사 계약을 할 때 서류가 무엇이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가끔씩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외우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안 외워도 돼요. 우리가 사지선다 형식이기 때문에요.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면 될 부분이에요. 앞쪽에 있는 도급 방식은 어느 정도 읽고 외워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이해를 해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외워요? 신도 아니고. 자, 보면은요. 공사도급 계약 서류가 있습니다. 아, 내가 공사를 땄으니까 계약서 쓰러 가야 되겠지요. 그럴 때는 당연 계약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한 약관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설계 도면도 있어야 됩니다. 설계 도면이 가끔씩 설계 도면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왜? 그 도면을 가지고 견적을 냈고 그 도면 상태로 해서 나는 공사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공사계획을. 근데 도면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공사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공기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양이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 당시 계약 당시에는 반드시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겠고 도면에 표시되는 것 이외에 글자로 표시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방서입니다. 물론 일반 시방서도 있고요. 특기 시방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문 공정묘료라든가 디테일하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라라는 아주 전문 시방서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잘 받으시고요. 참고적으로 또 서류가 들어갑니다. 공사비 내역서, 공사비가 얼마가 산정이 되는지 이 내역서가 들어갑니다. 입찰을 이렇게 시킬 때라든가 또는 견적을 내게 할 때에는요, 이렇게 공내역이라고 해서 빈 내역을 줍니다. 대략적으로 공사비는 나와 있어요. 계산을 해서 대략 공사비는 나와 있고, 그러면 세밀하게 실시할 수 있는 실행으로 해서 견적을 내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세부 견적, 즉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돈이에요, 돈. 그리고 현장 설명서라든가 질의응답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당연 착공계 공사를 시작합니다라는 착공계라든가 보증서 있습니다. 각종 보증서, 하자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서로 간에 지급해줘야 되잖아요. 발주처는 그 지급 보증서라든가 이런 거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누가 나와 있을 것인지라는 현장 대리인계라든가 현장 관리인을 임명하는 서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됩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이것은요. 써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읽어보시고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정도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제 문제도 다 있습니다. 기출문제도요. 그래서 한두 번 풀어보면은 거의 유사하게 나오니까요. 꼭 읽어보시고요.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공사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현장이고요. 어느 프로젝트 명이 있겠죠. 그리고 그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축 개요가 있어요. 그 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에 내가 공사를 하겠다라는 당연히 금액이 들어가 있겠죠. 계약서인데 돈 안 적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적혀 있죠. 그리고 공사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겠다라고 하는 공사 착수 시기와 완공 시기가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유의할 게 있습니다. 물가 변동에 대한 도급액 변경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특약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요. 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모르잖아요. 뭐 한두 달 정도 간단한 공사라면은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근데 1년 또는 2년짜리 공사다라고 할 때에는 이거 오른다라는 거죠. 매년 인건비에 대한 산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술자에 대해서 급수에 따라서 뭐 고급 기술자, 특급, 고급, 뭐 중급, 초급 그래서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일일 대가가 나와 있습니다. 일일 대가가. 그것이 매년 오른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거기에 변동분을 반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도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급액 지불 방법도 있습니다. 월 단위로 할지 아니면 공정이 끝난 다음에 그 공정에 대한 부분을 돈을 줄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요. 지불 시기라든가 또 인도 검사하는 시기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설계 변경이라든가 공사 중지했을 때 도급액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변경 사항도 적어주면 좋은데 사실은 이런 전체적인 건설 공사 큰 프로젝트는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소소하게 작은 공사들은 자꾸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라는 게 생깁니다. 건설 분쟁은 아주 부지기수는 많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제 기간에 10개월짜리면 10개월에 끝내줘야 되는데 또 공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 오고 뭐 바람 불고 뭐 어떤 또 사고에서 못하고 해서 한 달, 두 달 딜레이 되게 되면은 10개월이나 11개월, 12개월 또 13개월, 14개월 늘 수도 있습니다. 그 늘어나니까 나 보존해 주세요라고 해서 추가 공사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씩 천천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계약서 썼으니까요.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공사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야 됩니다. 그게 공사 계획이에요. 공사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시공사가 세우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시공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와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발주처 입장에서의 전체적인 조율을 하게 되는 그런 PM 또는 CM이 있습니다.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에서 다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공사 진행 일반적인 순서는요. 일단 착공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요. 인력, 그 다음에 자재 이런 것도 판단을 해놔야 되겠죠. 미리. 공사 시작 전에 할 일이에요. 그리고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가설공사, 토공사, 가끔씩 토공사부터 들어가서 다시 위에 가설공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순서는 한번 잘 봐두세요. 이게 뒤집혀도 틀린 건 아니에요. 공사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순서예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순서, 특수한 게 아니라. 그리고 지정 기초공사. 자, 토공사 했으면은 지정.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이 지정이에요. 단단하게. 그리고 기초를 넣어야 되겠죠. 그 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구조체 또는 구체 공사로 해서 뼈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구조체 공사예요. 그리고 다 끝나게 되면 마감 공사가 있겠죠. 요 중간에 굉장히 많은 공정이 있지만은 일단 다 뺀 겁니다. 공정과 공종이 있습니다. 건축 시공의 현대화 방안 중에서 세 가지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작업의 표준화. 자, 작업은 표준화되게 되면은 복잡한 상황이 없이 또는 인력들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용역들이 와가지고 처음 일해보는 사람조차도 쉽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멍청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돼요, 그거는요. 그래서 작업을 표준화시킨다. 이 표준화시킬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바로바로 작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의 표준화를 이루는 것이 좋고 그 다음 작업은 가급적이면 단순화해야 됩니다. 복잡하면요.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단순화. 전문화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건축 시공에서 현대화 방안 세 가지가 아닌 것을 세 가지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1. 작업 표준화, 2. 작업 단순화, 3. 작업 전문화, 4. 뭐 다른 것들이 있겠죠. 뭐 환경 조치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복잡한 사항을 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잘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외울 거예요. 다섯 번째,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요. 하면서 이런 정도는 관리를 하자라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공정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공종이라는 게 있고요.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종은 공사의 종류고요. 뭐 기초공사, 토공사 있고요. 지붕공사, 그 다음에 실내공사, 뭐 골조공사 다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하나가 공종이고요. 그 공정에 따라서 공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공정이에요. 공정. 그러면 공사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정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공정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써놓고 여기서 틀리게 뭔가 하나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문제는 출제됩니다. 기초공사는 5개 공사로서 공정의 변경과 기후적 조건을 고려한다. 자, 기후적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고려하죠. 비 많이 오는 날 비가 막 들이쳐가지고 지하실을 갖다 올리려고 하니까 물 다 잠겼어요. 그 물 퍼내야 됩니다. 영향이 있잖아요. 따라서 기후적 조건 고려한다. 당연하지요. 우기가 겹쳤어요. 하필이면 3월 달에 시작해서 10월 달에 끝나는데 7월 한 달 동안에 장마 기간이에요. 그럼 7월 한 달 동안에 공사를 못할 수도 있다는 과정에서 공사를 한 달 더 뒤로 미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두 번째는 기후적 조건을 고려하며 비교적 공정이 적음으로 공기를 단축함도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뭐 내용 중에서 하나예요.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더라도 그냥 한 달 동안 공사하지 말자가 아니라 비가 오다가 내일 하루 안 오면은 또 짜투리 시간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토를 잘 해가지고 공사가 제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또는 기분 좋게 일찍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사 단축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조기 준공하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만큼 조기 준공하면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가기 때문에요. 또 재경비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어렵지만은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기 단축을. 자, 마감 공사는 공정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공기는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공기를 여유를 둔다는 것은 시간을 마냥 딜레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뒤로 늘어지는 것보다 공사하는 입장에서 조금 여유를 두고 당기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료라든가 노무라든가 기계 장비는 충분히 준비해야 되겠죠. 자, 읽어보면 어려울 거 없죠. 그냥 다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요. 차근차근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와서 비교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V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V, Value Engineering에서 가치공학이라는 게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건물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가치공학일 수가 있어요. 근데 공사 중에는 건물 가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하는 중에는요,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정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V는. 그래서 기능이 충분히 업 되는 것이 좋고, 비용은 가급적이면 낮추는 것이 좋겠죠. 적은 비용으로 고기능으로, 좋은 기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VE예요. 그래서 이런 VE를 할 때의 사고방식은 고정관념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옛날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라는 그런 관념은 버린다.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내가 설계하는 사람이니까 내 맘대로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래야 기능 또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능 중심으로 접근을 하죠. 그리고 팀 디자인의 조직적 노력, 집단적인 사고. 공사를 하는데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해라가 아니라 같이 잘 끝내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용 절약할 수가 있겠죠. 기능적으로는 업 시킬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토공사 보기로 하겠습니다. 토공사 땅을 파야 되겠죠. 공사할 때 열심히 땅을 파게 됩니다. 근데 땅을 파려고 하니까 그 흙이 무른 흙이에요. 그래서 쑥쑥 파져요. 그랬더니 물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럼 공사하기 어렵겠죠. 또 때에 따라서는 팠더니 안반이 나와요. 그러면 이 안반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든가 안반을 피해가지고 설계를 다시 하든가 아주 복잡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다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공사를. 자,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보기로 할 거예요. 첫 번째, 흙의 성질이에요. 흙의 성질에서 흙의 압밀이라는 게 있어요. 압밀이에요. 압축시켜다 보니까 밀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압밀 치마라는 게 있습니다. 외력으로 간극의 물이 빠져서
자, 이렇게 흙 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흙 입자가 있어요. 그런데 축축해요. 그럼 여기에 물방울이 있겠죠. 근데 이 물방울이 서서히 빠져나가가지고 수분이 다 나가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된다? 짜부러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일 같은 거, 감자 같은 거 말려보세요. 말리게 되면 수분이 쭉 빠지면서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 쪼글쪼글해진다는 거예요, 흙도. 그래서 간극에 있는 물이 빠져서 흙 입자 사이가 좁아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흙은 내려가겠죠. 압축되면서 밀도가 높아지면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물 빠짐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치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안밀치마라고 합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치마가 된다라는 거. 예민비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흙을 이김으로 인해 이김이라고 했어요. 흙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삽자루를 떠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그대로 다시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불룩하게 나오죠.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흙이 있다면은 그거는 자연 상태의 흙이에요. 근데 그것을 삽자루로 떠낸다라든가 했을 때에 다시 이렇게 비벼가지고라든가 흐트러뜨려가지고 다시 얹어본다면은 그 밀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부피는 커지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이긴 또는 흐트러진 시료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 단단하게 있는 그 흙의 강도가 있고요. 내가 이렇게 이겼어요. 흙을 이렇게 가져서 부슬부슬 해가지고 다시 얹었어요. 그럴 때의 강도가 있죠. 이 비율. 그래서 이긴 시료에 대한 자연 상태의 시료 강도. 이걸 예민비라고 합니다. 그 개념이에요, 이것도요. 부동치마라는 것도 있습니다. 치마가 된다. 자,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면 됩니다. 이렇게 잘 서 있으면 되는데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안밀치마가 됐어요. 여기에 흙덩이가 있고 이 흙에서 물이 솔솔솔 빠져나와서 얘가 어떻게 된다?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 버렸어요. 아, 넘어지겠네요.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사고 사례가 나는 거죠. 이렇게 한쪽으로 만약에 기울어져 가지고 넘어졌다. 이것이 바로 부동치마예요. 근데 건물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앉으면은 다행히 내려앉다 하더라도 건물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겠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도 치마예요. 얘는 균등하게 치마되는 균등치마가 되겠죠.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균등치마가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치마되는 거 좋지 않아요. 내려가는 거니까요. 집안이 침함에 따라서 구조물 구조물의 여러 부분이 불균등하게 침하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부동치마 또는 부등치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균열이 가요. 건물이 균열이 가면서 쭉쭉쭉쭉 갈라져 가지고 파손되게 되겠죠.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부동치마에 의한 균열이고요. 인장력의 직각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누른다라고 할 때 위쪽에는 압축력이 작용할 거고 밑에는 인장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부분에 어떻게?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균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깨져버리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자, 원인은 잘 읽어두세요. 이 땅 하부가 연약하다 또는 경사진 집안이다라든가 이지지층 여기는 단단한 흙인데 여기는 단단하지 못한 흙이다라든가 여기는 안반인데 여기는 안반이 아니라든가 이런 것들 또 물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지하수의 변경이라든가 이질 지정 또 매운 땅 이런 데에서 부동치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도 한번 잘 읽어두시고요. 두 번째 집안 조사가 있습니다. 집안을 조사해야 됩니다. 무조건 가서 막 땅을 팝시다가 아니라 이 땅에 도서대로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잘 할 수 있는지 땅의 상태를 조사를 하자라는 게 집안조사 방법이에요. 조사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문제를 제거를 한다. 아니면은 그 문제를 도저히 제거하는데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할 때는 설계를 변경한다라든가 또는 설계를 변경하기 싫다라고 할 때는 새로운 아니면 또 다른 공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다라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안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집안조사하는 방법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내용 외의 것이 나오면 그것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를 봐두세요. 지하탐사법 탐사를 합니다. 지하가 있잖아요. 집안이에요. 집안 탐사법도 있어요. 뭐 땅을 파보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본다라든가 파본다라든가 또 물리적 탐사법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보링하는 것도 있습니다. 막 돌려가지고 구멍을 빵 뚫어내면 흙을 꺼내가지고 보니까 흙이 이렇구나. 흙만 나오면 되는데 모래가 났어요. 모래 흙이구나. 모래만 나오면 되는데 돌이었어요. 돌도 있구나. 근데 뚫으려니까 잘 안 뚫어져요. 뚫어보니까는 돌만 나와요. 단단하게. 그럼 안반이구나.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고 뾰족한 곳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 수세식 물로 해서 세게 파고 들어가는 방식이라든가 충격 탕탕탕탕 친다라든가 또는 돌려가지고 휑하니 날개 있는 걸로 돌려가지고
보링 해본다라든가 공파는 거예요. 보링은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시료 채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흙을 떠내면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그게 바로 시료예요. 이런 시료 채취도 있습니다. 교란 또는 불교란. 교란은 뭐 흐트러진 거고 불교란 같은 게 그대로 떠낸 거예요. 그대로 흙을. 사운딩도 있습니다. 표준 관입 시험 해볼 수도 있다. 메인 테스트 시험이라든가 콘 관입 시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종류만 잘 읽어두셔도 됩니다. 그다음 토지 시험도 있습니다. 원리적 또는 역학적 시험도 있고요. 지내력 시험에서 집안이 얼마나 단단한가 눌러보면 된다는 거예요. 눌렀더니 쑥 들어가면은 집안이 내력이 약한 거고 잘 안 들어가요. 내력이 단단하다. 그러면 내력이 단단하다는 것은 그만큼 집안이 단단하니까 부동침화의 영향은 덜 하겠다. 좀 안전한 흙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판과 말뚝지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표준 관입 시험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보면요. 이 표준 관입 시험 할 때는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드 선단에 이렇게 또 이렇게 생기고 이걸 팡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관입 시험용 샘플러를 붙여고 이거 샘플러예요. 샘플러를 가지고 여기 위에서 아래로 퉁 떨어뜨려 보는 거죠. 흙이 있으면은 얘를 자연학화 시켜보는 거예요. 퉁 치면 쑥 들어가고 퉁 치면 쑥 들어가고 퉁 치면 쑥 들어가고 내려보는 거예요. 그냥 내려보는 거예요. 툭툭툭툭 내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툭툭 떨어뜨려가지고 자연학화 시켜보다 보니까 로드 상단에 63.5kg, 76cm에서 자연학화 시켜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치니까 흙이 들어갔다. 그래서 한 10번 쳤다. 그랬더니 이만큼 들어갔다. 그 타격 횟수가 N값이에요. 이것으로 측정합니다. 한 10번, 15번 치니까는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할 때는 뭐 보통 정도 되겠죠. 근데 50번 쳤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들어갔어요. 아우, 단단한 흙이에요. 한 번 쳤더니 그냥 쑥 들어가요. 그럼 물은 흙이 되겠죠. 자,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흙막이에요. 흙막이 붕괴 현상에서요. 가끔씩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요. 다음 네모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흙막이 붕괴 현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 놓고 1. 히빙, 2. 보일링, 3. 파이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읽어두신다는 거예요. 히빙 같은 경우는 그림에도 있습니다. 히빙 현상 같은 경우는 점토 집안에서 자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점토 집안에서 흙막이 바깥의 흙이 중량과 지표 위의 적재 하중에 의해서 누르는 힘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얘가 흙막이 바깥의 흙이 흙막이 안쪽으로 밀려들어서 뿔룩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림 볼까요? 여기서 하중이 작용합니다. 탕 작용해요. 그럼 여기서 누르니까요. 이 흙막이가 있습니다. 이 흙막이 계속 누르니까 안쪽으로 해서 흙이 이렇게 부풀어 오는 현상이에요. 요것이 바로 히빙이에요. 자, 그런데 물이 뽀글뽀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뽀글뽀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보이링 현상인데 사질 집안이 있어요. 사질 집안에서 흙막이 벽 뒷면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자, 뭐가요? 지하수가 얘랑 비슷한데 얘는 흙이 볼록 올라오는 거고요. 얘랑 비슷한데 이 보일링은 눌러지면서 이번에는 물이 볼록 물이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마치 온천수처럼. 이것이 보일링이에요. 그래서 모래와 같이 물이 볼록 올라오는 현상이다. 그럼 물고이겠죠. 자, 이것이 보일링입니다. 파이핑 현상 같은 경우는요. 흙막이를 막아놨는데 하필이면 여기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쫄쫄 흙막이로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파이핑 현상이에요. 파이핑 현상. 다 구별하시겠죠?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언더피닝 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더피닝 공법. 자, 별 하나 갑니다. 개념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법의 종류 받으시고요. 그림도 한번 봐주십니다. 왜?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이거 시험 1차로 합격하면 2차는 또 실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뭐 자격평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런 그림은 나와가지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라고 하면 간단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게 언더피닝 공법이다. 그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제시해 준 거예요. 자, 언더피닝 공법은요. 언더니까 아래죠. 그냥 피닝이에요. 뭔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아래쪽에 뭔가 받겠다라는 공법이 바로 언더피닝 공법이고요. 기존 건물 가까이에 신축 공사를 할 때 기존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내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지하를 파가지고 건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지하가 요만큼밖에 없고 기초가 이렇게 딸랑 달라붙어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토공사를 해서 집안을 파 내려가야 되는데 이 파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자빠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얘가 흙이 쓸려서 무너져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흙이 쓸려서 내려오지 못하게 뭔가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것이 바로 언더피닝 공법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옆에다가 파이프 쭉 넣고 또 콘크리트로 해서 타설을 쫙 해 놓게 되면은 내가 여기 흙을 이렇게 흙 파기 하더라도
새로 보강을 해놨으니까 넘어지지가 않겠죠. 바로 요 그림이 요겁니다. 기존 건물이 있다면요. 기존 건물 밑으로 해가지고 기존 건물에 기초가 있으면 그 옆으로 해서 길쭉하게 이렇게 콘크리트 바위를 넣어서 얘가 단단하게 버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언더피닝 공법이 된다는 거죠. 자, 그 개념이에요. 목적은 기존 건물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밑줄 쫙, 그 다음에 체크 또는 별표, 기울어진 건축물을 바로잡으며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서 보강을 하면서 들어 올릴 수도 있겠죠. 자, 파기 시작을 했더니 문제가 생긴다. 기울어지는 것 또는 살짝 균열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밑에 딱 받쳐놓는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기울어진 건축물을 바로잡고 인접 토공사의 터파기 작업 시에 기존 건축물 침하를 방지합니다. 자, 밑줄 쫙 별표 둘. 요거 잘 읽어두시면 됩니다. 추후에 예를 들어서 단답형이라든가 또는 기술형이 쓸 때에도 필요하니까요. 공법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널말뚝 공법이라든가 말뚝을 세우는 거예요. 널말뚝을 이렇게 하나 말뚝 세우고 또 여기다 또 하나 말뚝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중 널말뚝.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 구멍을 낸 다음에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었어요. 이것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에요. 강제 말뚝 공법은 여기에 콘크리트 넣는 게 아니라 강제로 해서 팍 심는 거죠. 팍 심는 겁니다. 이렇게 딱 강제. 모르타르 약액 주입도 있습니다. 사질 지반이 있으면 그 사질 지반에 구멍을 빵 뚫은 다음에 계속 모르타르를 주입하고 약액 주입을 해가지고 물길이 흐르지 못하게 단단하게 받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공법 4가지 잘 받으시고요. 문제 나올 때 언더피닝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놓고 요거 한 2개 정도 쓸 수 있겠죠. 또는 언더피닝 공법에서 이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때 이 4가지 이외에 다른 공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는요. 자, 그 다음 흙막이 공법을 보기로 할게요. 어스 앵커 공법, 버팀대 공법, 지하 연속 벽 공법, 슬러리 월 공법이라고 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공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공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써놓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중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공법의 종류 또는 어스 앵커 공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든가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또는 흙막이 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나, 둘, 3개 써놓고 또 다른 거 하나 넣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찾는 겁니다. 문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스 앵커 공법이 있습니다. 자, 흙을 팠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렇게 흙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자, 여기다가 앙카를 탁 박는 거예요. 딱 봐서 이 널말뚝이 자빠지지 않게 여기다 앙카를 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스 앙카예요. 그래서 버팀대 대신에 흙막이 벽을 어스 드릴러. 자, 흙막이 벽이 있으면 어스 드릴러 구멍을 뽕 뚫는다는 거예요. 뚫고 그 뒤쪽에다가 철근이나 PC강선, 여기다가 철근이나 PC강선 쫙 넣습니다. 인장제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 겁니다. 단단하게 채워놓고 그라우팅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PC강선이라든가 철근을 뽑아내게 되면 얘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어스 앵커 공법입니다. 자, 그래서 인장제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버팀대 공법이 있습니다. 버팀대 및 띠장 등의 지보공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안 하겠다. 아, 이거 옆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못 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다 널말뚝을 넣고 흙막에 말뚝에다가 받치는, 이 떠받치는 뭔가를 두면 되겠죠. 지지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버팀대예요. 또는 이 여기 이렇게 버텨놓으면 여기도 흙막이 있으면 얘가 자빠지지 않잖아요. 서로 딱 지탱하고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버텨주는 거. 이게 스트럿이에요. 스트럿. 이런 공법이 바로 버팀대 공법입니다. 그래서 버팀대 및 띠장으로 해서 지붕으로 단단하게 지지하면서 굴착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리고 지하 연속 벽 공법도 있습니다. 슬러리 월 공법이라고 해가지고요. 현장에 있으면요. 만약에 현장이 있다. 이런 현장이 있다. 그럼 여기에 골을 파는 거예요. 골. 이렇게 골 짱짱짱 골을 팝니다. 깊숙하게 골을 파내려가는 거예요. 싹 깊숙하게 파내려갑니다. 푹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벤토나이트 액을 사용을 해서 계속 넣으면서 흙을 꺼내는 겁니다. 이걸 파내는 겁니다. 물론 삽자루로 파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큰 걸 어떻게 삽자루로 파냅니까? 그래서 파내면서 기계를 파내고 장비를 파내면서 여기에 벤토나이트 액을 안정액, 흙이 파니까 흙이 쓸려 내리니까 흙이 쓸려 내리지 못하게 안정액이에요. 안정액을 넣으면서 그리고 파면서 그리고 철근망을 넣고 메쉬를 넣는 거예요. 넣고 다시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또 넣고 그래야 콘크리트 벽이 생기잖아요. 타설하면서 지중해 콘크리트 연속적으로 벽체를 만들어 놓고 해서 여기에 건물을 올리는 그런 형상, 흙을 퍼내고 이런 공법이 바로 지하 연속 벽 공법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정액을 넣는다. 무슨? 벤토나이트 액. 그리고 트레미관을 넣는다. 여기 관을 넣고 콘크리트를
보어 넣어야 되니까 도레미관 넣고 안내벽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락킹 파이프 같은 것들 이런 부재들이 있다 재료들이 요거까지 같이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흙막이 공법이에요. 자, 그다음 토공사 장비를 볼게요. 장비에서 보면요 굴착용 장비 물론 장비 많습니다. 그것도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를 보면서요 이야 이 그림이 이거구나 내가 길어가다 봤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훨씬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 셔벨 또는 베커, 드랙 라인, 크램쉘 이런 것들은 다 보다 굴착용 장비가 됩니다. 굴착용. 땅을 판다라는 거예요. 뭔가 들어가지고 먼 거리, 원거리 이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뭐 레미콘이라든가 레미콘은 콘크리트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파는 겁니다. 파는 거. 자, 파워 셔벨. 가장 많이 문제 나왔던 거예요. 파워 셔벨이 있습니다. 버킷을 앞으로 들어올려서 떠올립니다. 이렇게 흙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리죠. 많이 봤죠? 그래서 이 버킷은 그릇이에요. 이렇게 버킷이 있고 이 버킷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린다. 그래서 버킷을 앞으로 떠올려서 흙, 모래, 돌 등을 굴착하는 장비입니다. 자, 그러면 떠서 올린다, 떠서 올린다, 떠서 올린다, 떠서 올린다 이렇게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계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의 굴착에도 적합하고 물론 낮은 곳에서도 가능한데 그 한계는 굉장히 낮아요. 깊이 못 파요. 자, 그럼 깊이 하려면 뭘로 팔까요? 바로 옆에 있는 백호. 백호가 있어요. 백호. 보세요. 백호.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파잖아요. 더 깊이 파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얘는 주로 산 언덕이 있으면 이렇게 파내고 이렇게 파내고 이렇게 파내는 게 좋고 살짝은 밑으로 파낼 수 있는데 그 한계는 있고 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더 깊이 파내니까 이렇게 파내는데 이게 바로 백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보다 높은 곳을 파는 게 아니라 지면보다 낮은 곳을 굴착할 때 적합한 것은 얘네들인데 얘는 뭐다? 약간 지반면보다 높은 곳을 파는 게 유리하다. 요거 포인트. 그래서 따로 놓은 겁니다. 이것은 요거 요 부분 있죠. 그리고 드랙 라인, 넓은 영역 팔 때 크램쉘도 있습니다. 좁게, 쑥 깊게, 집게처럼 이렇게 파고 내려가는 거. 요것. 그래서 파워 셔벨, 백호라든가 드랙 라인이라든가 클램쉘 이런 것들이 굴착용 장비고 높낮이에 대한 개념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거 이외에는 나르는 장비, 이동시키는 장비는 또 따로 있구나. 그건 교재를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이번 시간은요 건축 일반에 시공 일반에 관한 내용과 토공사를 봤어요. 내용은 이거보다 훨씬 많지만은 요 정도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내용 공부해 두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나머지 교재를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부족하면은 또 다른 강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